행복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그리고 걱정 총량의 법칙.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치는가, 혹은 저 사람은 어쩜 저렇게 운이 좋은가 라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인생 전체를 관망하는 시선을 갖고 보면 의외로 세상은 어느 정도의 균형과 순환을 유지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행복 총량의 법칙, 고통 총량의 법칙, 그리고 걱정 총량의 법칙은 이러한 균형과 순환을 설명하는 일종의 인생 방정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각자의 몫만큼의 행복을 누리고 그와 맞먹는 크기의 고통을 겪으며 또 일평생 일정량의 걱정을 떠안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법칙은 때로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쩐지 맞는 말 같다는 직감적 공감을 표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 고통, 그리고 걱정은 정말로 일정한 총량을 가지고 서로 역동하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복잡한 균형 안에서 의미를 찾고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행복 총량의 법칙. 먼저 행복 총량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한평생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총량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이는 어려서부터 많은 것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고, 어떤 이는 청년기나 장년기에 꽃을 피우며, 또 어떤 이는 노년기에야 비로소 여유로운 평온을 얻기도 합니다. 전성기의 시점이 다를 뿐 결국 각각의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의 몫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며 돌아간다는 것이죠. 이 법칙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너무 빨리 행복을 다 써버리면 말년에 힘들어진다는 다소 운명론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젊은 시절부터 호사스러운 생활을 만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늦게야 경제적 안정을 찾거나 가족 간의 화목을 이루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복의 분배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균등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일화들을 주변에서 흔히 듣게 됩니다. 물론 행복이 정해진 총량으로 딱 떨어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기준이 다르고 어떤 일을 행복하게 하는 요소가 다른 이에게는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시선을 확장해 삶 전체를 놓고 보면 의외로 누구에게나 빛나던 때와 고단했던 때가 공존한다는 점에서 이 법칙은 묘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행복은 무한정으로 증가하기보다는 분배와 재발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언제나 최고조의 행복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그 대신 내가 일상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작은 기쁨들을 찾아내어 나만의 행복 포인트를 세심히 관리하면 이미 주어진 행복의 총량을 더욱 의미 있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고통 총량의 법칙, 행복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고통 총량의 법칙도 자주 언급됩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고통 역시 일정한 몫이고 이를 언젠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관념입니다. 예를 들어 축복받은 인생을 산 이가 말년에서부터 급격한 하락을 경험하는 모습은 드라마나 소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표적인 스토리 패턴입니다. 실제로도 부와 권력을 얻고 사회적 명예를 만끽했던 이들이 노년의 갑작스러운 추락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사회적으로 그다지 높은 곳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은 더 낮은 기대치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급격한 추락을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낮은 곳에 있으면 추락할 일이 많지 않다는 역설적 안정감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삶의 조건이 언제나 어려웠던 이들이라 해서 고통이 없던 것은 아니겠지만 희망 고문에 가까운 과도한 기대감이나 높이 오른 뒤 떨어지는 극적인 상실감보다는 어쩌면 더 담담하게 자신의 몫을 수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고통에도 일정한 총량이 있으며 누군가는 그것을 많은 나이에 한꺼번에 몰아서 치르는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오랜 세월에 걸쳐 서서히 감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진짜 이 고통은 무엇에서 비롯되는가입니다.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 줄어드는 데서 오는 상실감일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처럼 소중한 존재를 잃는 정신적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 형태와 시점은 제각각이지만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든 우리는 자신의 고통 몫을 피할 수 없다는 데서 이 법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걱정 총량의 법칙. 마지막으로 걱정 총량의 법칙을 살펴봅시다. 이는 평생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혹은 해야만 하는 걱정의 절대량이 정해져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주 인용되는 예시는 무인도에 표류한 사람입니다. 무인도에 떨어진 순간 그에게 닥친 최대치의 걱정은 생존 그 자체일 것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거처 등 기초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그의 모든 걱정의 10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구조되어 문명사회로 돌아왔을 때 그의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부재 중인 사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을 수도 있고 일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으며 가족관계가 무너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생존 문제 대신 사회적 복귀를 위한 크고 작은 걱정들이 그의 뇌리를 파고듭니다. 다시 말해 그의 걱정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걱정거리를 찾아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면 일시적 해방감을 느끼지만 곧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듭니다. 직장 내에서 큰 프로젝트가 끝나면 이제 좀 쉬겠지 싶다가도 승진 문제나 부서 이동, 동료와의 갈등 같은 걱정이 새롭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걱정 총량은 여전히 충만한 상태이기에 우리는 또 다른 불확실함을 찾아내 마음의 안식을 좀처럼 누리지 못합니다. 조직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이 걱정의 분배가 비슷하게 작용합니다. 누군가가 지나치게 책임감을 발휘해 모든 걱정을 도맡아 한다면 주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반대로 함께 걱정할 사람이 사라지면 다른 구성원이 그 걱정을 떠안아야 하므로 걱정의 총량은 어딘가로 분산될 뿐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상호작용과 균형의 역설, 이렇게 살펴본 행복, 고통, 그리고 걱정이라는 세 가지 총량의 법칙은 각기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서로를 끊임없이 반영하고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행복이 큰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걱정이 작아지고 고통이 심각한 국면에서는 잠시 행복의 여유를 잊게 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고통이 지나가면 작은 행복이 새삼스럽게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젊은 시절 엄청난 성공과 행복을 누렸다면 그는 뒤이은 쇠락과 좌절에서 새로운 걱정거리를 대거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반대로 무명 시절의 고통을 길게 겪은 예술가가 말년에 큰 성공을 거두면서 행복을 만끽하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반전을 두고 인생사 사형지마라고 부르며 한 인간의 삶이 결국 어느 정도의 균형점을 찾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핵심은 이러한 균형이나 총량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언뜻 들으면 숙명론적으로 들릴 수 있으나 실은 우리가 보다 지혜롭게 현재를 바라보도록 도와줍니다. 행복 총량이 있다면 지금 나에게 찾아온 작은 행복이라도 적극적으로 누리고 감사해야 하고, 고통 총량이 있다면 결국 내게 주어진 시련은 언젠가 지나갈 것이니 조금 더 담담해질 수 있습니다. 걱정 총량 역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한 가지 걱정에만 매달려 스스로를 올가매기보다는 그것을 객관화하고 흘려보내며 마음의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은 흔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구는 80억 인구가 아니라 독수리 오형제가 지키고 있다. 와 같은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는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바로 그 우스꽝스러운 과장을 통해 너무 많은 걱정을 혼자 떠안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내 책임이라고 여길 필요는 없고 때때로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만 받아들이라는 의미죠. 비슷한 맥락에서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영원히 후회하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과도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 보면 정작 현재를 살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불필요한 걱정과 후회가 지금 이 순간을 침식하는 것을 막는 것이야말로 삶의 기술이자 지혜입니다. 세 총량이 만들어내는 인생의 무대. 결국 인생은 행복과 고통, 그리고 걱정이라는 세 축이 서로 얽히고 설켜 하나의 무대를 연출하는 드라마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행복과 고통, 걱정이 동떨어진 영역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서로 상보적인 작용을 합니다. 한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상대적으로 작아지기도 하고, 또 다른 시점에서는 균형을 이루며 새로운 형태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복 총량의 법칙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주어진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 순간을 충분히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인생에서 불가피하게 찾아오는 고통을 담담히 직시하면서 언젠가 지나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경고이자 격려입니다. 마지막으로 걱정 총량의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불안과 근심이 결국 같은 총합 안에서 순환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니 그 걱정을 과도하게 키워 스스로를 올가매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세 가지 총량의 법칙은 무조건적 숙명론이라기보다는 우리 삶을 좀 더 폭넓게 바라보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통해 너무 걱정하지도, 너무 과거에 매이지도, 그리고 너무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지도 말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생존하든 도시 한복판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든 조직 내에서 무거운 책임을 지든 누구나 결국은 자기 몫의 행복과 고통, 그리고 걱정을 가지고 삶이라는 무대를 누비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춤추고 노래하며 또 어떻게 쓰러졌다가 일어설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연대하고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길 수 있다면 그 어느 시점에서든 우리 삶은 분명 가치 있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한국 걱정은 그만하고 너 개인이나 잘하세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나라의 경제 상황, 정치적 흐름, 그리고 사회 전반의 이슈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정치 스캔들과 경제 위기의 신호를 내보내고 주변에서는 나라가 망한다, 희망이 없다 와 같은 비관적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러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른다. 정말로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할까? 반대로 나라가 잘 되면 나는 잘 살게 될까? 대답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아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국가가 쇠퇴하거나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크게 성공한 개인은 늘 존재했고, 반대로 국가가 호황을 누리고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도 개인적으로 실패하거나 몰락한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를 겪는다 해도 그 틈새에서 기회를 발견해 불을 일군 사람이 있고, 경제가 호황이라고 해도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도태되는 개인 또한 언제나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내가 어떻게 내 삶을 경영하느냐에 달려있다. 1. 나라 걱정한다고 내 통장이 채워지는가? 정치나 경제 이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쁜 일이 아니다. 오히려 각종 이슈에 대한 관심은 현대 시민에게 필수적인 자질이며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시사에 대한 일정 정도의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관심이 도를 넘어 과도한 분노, 좌절, 혐오, 무기력으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소모적인 감정 노동이 되어버린다.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정부의 정책 발표 하나하나에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하루 종일 SNS와 뉴스, 댓글창을 들여다보고 슬픔과 분노에 빠져 시간을 흘려보내는 일이 반복된다면 정작 내 인생에
세상에서 중요한 일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빼앗기게 된다.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체력을 국가 정책 비난에 퍼붓는 동안 아무도 대신 내 통장 잔고를 채워주거나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해보자. 경제가 악화된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내가 느끼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즉각적으로 내 소득을 올려주지 않는다. 반대로 나라가 갑자기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내 월급이 자동으로 오르거나 내 커리어가 저절로 상승 곡선을 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나의 수입과 미래를 좌우하는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새로운 시장 변화를 어떻게 읽고 준비하느냐, 그리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다. 나라가 망해간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막상 자신의 재정 상태는 방치 않은 경우를 자주 본다. 하지만 오히려 혼란스러운 시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등 자기 개발에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한다. 즉, 중요한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다. 국가가 어수선하다고 해서 개인의 성장 기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진정한 기회는 종종 혼란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2. 세상 탓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 주변을 보면 언제나 세상을 비난하고 정부와 정치인, 부자들을 탓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정책 실패나 사회 불평등 같은 문제는 분명 존재하고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부분도 많다. 하지만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에서 머무르며 불평과 한탄만 하는 태도는 나를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빠진 채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책 한 권 읽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지 않으며 재테크나 미래 트렌드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는다.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도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기술은 발전하며 시장의 흐름도 달라진다. 그렇게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 한편 정치 관련 이슈에 분노하다 보면 인간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곤 한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끝없는 정치 논쟁을 벌이다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증오하거나 단절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논쟁이 과연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적절한 토론은 사고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생산성 없는 감정 소모에 빠져드는 것은 결국 내 삶의 가치를 갉아먹고 개인이 이룰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다. 세상을 탓하는 목소리가 커질수록 우리는 정작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조용히 자기 역량을 키우는 사람들은 사회 곳곳에서 이미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그런 이들은 이슈에 분노하는 대신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한 발 앞서 기술을 익히고 인맥을 넓히며 탄탄한 경력을 쌓아나간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 이들의 성과는 눈에 띄게 드러나고 불평만 하던 사람들은 그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 더 힘든 길을 가야 하게 된다. 3. 나라가 잘 되면 내 인생이 나아질 거란 착각. 간혹 국가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면 내 삶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수출이 호황인데 이제 곧 국민 모두가 잘 살지 않을까라는 기대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국가적으로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낸다고 해서 그 혜택이 자동으로 전 국민에게 고르게 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면 새로운 경쟁자가 늘어나 개인이 생존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최근 몇 년간만 봐도 AI나 디지털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기존 일자리 중 일부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고 새로운 직업군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경제 지표가 얼마나 좋아져도 내 개인 생활에는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국가가 불황이고 경제가 침체된다고 해도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틈새를 공략해 성공하는 개인이 항상 존재한다. 과거 금융위기 시기에 적절한 투자 기회를 포착해서 불을 일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결국 국가 단위의 거시경제 지표와 개인의 호주머니 사정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나라가 부강해져도 무능한 개인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것은 국가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4. 결국 중요한 건 내 앞가림.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결국 국가의 운명이나 정치적 흐름보다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다.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경제가 요동치더라도 내 실력과 역량이 탄탄하다면 비교적 흔들림 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지금 시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다양한 선택지가 열려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AI 기술을 통해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방식과 배움을 지속하는 방법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다. 국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데 에너지를 쏟는 대신 자기 개발과 건강관리 그리고 재정적 준비에 힘을 기울이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다. 예를 들어 지금 유행하는 디지털 스킬이나 미래 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할 수도 있고 소규모 창업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개인 역량이 강해질수록 실제로 국가와 사회가 발전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개인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실력을 쌓고 튼튼한 경제 기반을 다진다면 그 자체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된다. 반면 모든 사람이 불평만 늘어놓고 아무런 생산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국가야말로 진정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아예 관심을 두지 말라거나 국가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정치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되 그것에 지나치게 휘말려 내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무리 분노하고 한탄해도 내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 사용이다. 내 앞가림을 단단히 하고 내가 속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존 전략이다. 너 개인이나 잘하세요?
늘 다시 생각하다. 너 개인이나 잘하세요 라는 말은 때때로 비아냥거리듯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안에는 현실적인 통찰이 담겨 있다. 나라가 흔들린다며 불안에 떨고 정치적 이슈에 분노를 쏟아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나라가 잘 될 때도 마찬가지다. 국가가 양적 성장에 성공해도 내 능력과 준비가 없다면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 불편함은 어쩌면 내 안에 있는 불안과 책임 회피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다. 국가와 사회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많지만 내 시간, 내 지식, 내 기술, 그리고 내 태도는 내가 통제할 수 있다. 그러니 남 탓, 나라 탓만 하기 전에 우선 내 앞가림부터 잘하자. 그것이 개인의 성장과 행복,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